아인슈타인에게서 배워라. 상상력을 발휘하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의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상대성 이론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단지 물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창의력과 상상력의 힘을 통해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아인슈타인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1. 호기심과 상상력. 아이처럼 생각하라.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그의 상상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상했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보여준 나침반에 매료되어 왜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의 전자기학 연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해결할 때 아이처럼 상상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각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단순히 논리적 분석에 의존하는 대신 문제를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조합하는 조합 게임을 즐겼습니다. 이 게임은 그가 복잡한 문제를 보다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태양 광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통해 우주의 곡선 형태를 깨닫고 상대성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우리도 아인슈타인처럼 호기심을 잃지 않고 문제를 시각화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할 때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상상력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몽상의 힘. 창의적 사고의 원천. 아인슈타인은 평생 동안 몽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는 보통 어른들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몽상을 즐겼다. 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몽상은 그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바쁘게 생활하며 몽상에 빠질 여유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몽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몽상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상상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번에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몽상에 빠져보세요. 머릿속에서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상상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3. 유머와 겸손.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기. 아인슈타인은 천재적인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유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종종 복잡한 이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론이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볍게 받아들이며 만약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면 나는 독일인이 아니라 유태인으로 불릴 것이다 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 끊임없이 성장하라. 아인슈타인은 평생 동안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탐구했습니다. 또한 과학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탐구가 그의 창의적인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아인슈타인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우리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상상력 연습. 조합 게임을 활용하라. 아인슈타인의 조합 게임은 단순한 사고방식을 넘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자유롭게 연상하고 다양한 요소를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조합 게임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사물의 용도를 새롭게 생각해보거나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대상을 연관지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연습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끝으로 당신도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몽상을 즐기며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사고하고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보다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아인슈타인처럼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천지개 벽처럼 꽝하고 지식의 무대에 등장했다. 아인슈타인은 1901년부터 과학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논문은 액체 표면의 성질에 관한 것으로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완전히 틀렸다. 1905년 기적의 해를 장식한 위대한 세 편의 논문은 양자 이론에 관한 것이 3월에, 브라운 운동은 5월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6월에 출판됐다. 양자 물리학은 그 자체로 새로운 분야로서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 플랑크는 빛이 전자기 복사의 일종으로 작은 다발 내지는 묶음으로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양자라고 이름 지었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이론 중에서 다른 부분에 주목함으로써 플랑크의 탁월함을 빛내주었다. 빛이 실제로 별개의 단위들, 즉 광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을 제외한 과학자들이 양자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여러 해에 걸친 실험 결과들이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빛은 때로는 파동이면서 때로는 입자라는 둘 다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발상으로 아인슈타인의 열린 사고가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아니 최소한 이해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물론 일부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통찰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이 가면서 파동, 입자 이중성은 1920년대의 양자 구조의 기초가 되었다. 양자 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지 2달 후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을 다룬 두 번째 역작을 내놓았다. 브라운 운동은 우리가 학교 때부터 많이 본 현상이다. 작은 꽃가루 알갱이들을 물속에 던져놓고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크기가 100분의 1mm에 밖에 안 되는 미세한 입자들이 좌충우돌하면서 불뚝불뚝 움직이는 게 보인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춤이 물 분자들이 꽃가루를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맞는다면 분자들은 꽃가루를 무작위로 공격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부 알갱이들이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알갱이들의 운동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으로 상쇄되지만 어떤 속도로 물 사이를 움직여야 한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여기서 그의 통계학 지식이 빛을 발했다. 그의 복잡한 계산식이 실험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로 간주됐다. 그러나 그에게 명성을 안겨준 것은 그의 6월에 출판된 세 번째 논문이었다. 이는 MC-자승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도 바로 이 논문에서였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이 다 깨져버리는 우주의 극단적인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고 실험이 도움이 된다. 지금 기차역에서 서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차가 굉음을 내며 들어온다고 상상해보라. 기차에 탄 사람이 당신 옆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 기차 안에 차량 한가운데 불이 들어왔다. 이제 기차가 투명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안이 들여다보일 것이다. 플랫폼에 서 있는 관찰자인 당신은 빛이 차량 뒤쪽 끝에 도달할 때 차량은 이미 앞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은 차량 길이의 절반 약간 못 미친 거리를 이동한 것이다. 그러나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차량 맨 앞쪽에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차량 맨 뒤에 도달하는 것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차가 차량 길이의 절반만큼만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빛이 차량 맨 뒤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두 관찰자에게 다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빛은 동일한 빛이고 동일한 속도로 이동한다. 이러한 편차는 지각작용이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며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설명이 된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시간은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이상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아인슈타인의 주장의 요체였다. 두 번째 사고 실험은 아인슈타인 전기 작가인 마이클 화이트와 존 그리빈이 제시한 것으로 역시 도움이 된다. 연필 끝에 불이 달려 있어서 책상 표면에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상상해보자. 3차원으로 돼 있는 연필은 책상 위에 2차원의 그림자를 만든다. 연필을 기울이면, 즉 연필 주위의 불빛을 움직이면 그림자는 커지거나 줄어든다. 아인슈타인은 대상들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익히하는 3차원뿐 아니라 4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용어로 하면 동일한 대상이 시간적으로 지속됨으로써 시공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필을 이리저리 돌리듯이 4차원 대상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연필의 그림자가 짧아지거나 늘어나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물체는 빛의 속도나 그에 준하는 속도로 움직여야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 시간은 실제로 변한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광속으로 움직이면 시계는 더 느리게 갈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유명하다. 상식의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관념은 실제로 여러 해 후에 실험으로 입증됐다. 그의 사상에서 곧바로 실용적 이익을 얻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제 물리학은 완전히 거듭나게 된 것이다.